그렇게 영화적으로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 영화는 아니고요. 그 영화 기법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제가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아니면 뭐 연기가 엄청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복선이 대단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든지 이러기에는 실제 있었던 현실들이 이제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에곤 슐레라는 사람의 삶과 에곤 슐레가 남긴 그림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는 게 도리어 이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에곤 슐레라는 사람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학교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이주은 교수님을 게스트로 모셔서요. 함께 이 미술에 대한 미술사학 하시는 분이라서 미술에 대한 얘기 좀 같이 좀 더 전문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돌아가시면서 이게 이 그림들이 어떤 의미고 어떤 시기였고 이런 얘기들을 조금 풍요롭게 알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특별히 모셨습니다. 올라와 계시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이게 굉장히 그 등장 인물들도 굉장히 닮은 것 같고요. 에곤 실레가 사진이 있던 시기의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사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손이 고운 사람을 뽑았겠죠, 물론. 되게 마르고 아마 발리라는 여자도 되게 사실에 근거해서 캐릭터를 뽑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발리는 조금 더 왜냐면 그 처음에 그 스튜디오에 왔을 때가 17살이니까 그래요? 배우가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 앳된 느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이제 그렇게 된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우리 또 얘기하면서 진행하겠지만은 발리의 역할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 굉장히 여성 어머니적인 역할들이 강했던 것 같아요. 비록 17살 나이 차이 어린애들이 젊은 친구들이었지만은 그 뒤에 간호사 같은 걸 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과정이나 결국 에곤 슐레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냥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도 불구하고 안아주고 챙겨주고 그리고 막 옆에서 그 더러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밑그림을 계속 그려주고 있고 챙겨주고 먹여주고 하는 면들이 상당히 뭐 여성 어머니 역할을 하는 모성성이라는 부분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역할이었고 그게 에곤 슐레의 핵심 갈등 중에 하나가 컴플렉스 중에 하나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양육의 모성적 양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반복적인 그림들에서 나온 성적인 부분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리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게 투영돼서 그랬는지 말리의 모습들은 조금 더 강하고 또 에곤 슐레를 끌고 나가지고 품어주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는 17살 도리어 에곤 슐레도 저 어린 친구였는데 불구하고 느낌상은 한 대여섯 살은 많은 사람을 같이 느끼는. 예. 되게 의리 있는 친구 같은 느낌이죠. 어머니는 영화에서 거의 부각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맨 끝에 되게 어머니의 그 이기적인 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큰 거울 하나 자기 거 챙겨가는 그 와중에 또 챙길 거 챙겨가고 있잖아요. 약간 우리가 얘기를 이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오리엔테이션 좀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에곤 슐레는 189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영화가 1911년부터 시작돼서 18년까지죠. 그러니까 21살 때부터 28살까지의 얘기로 보시면 되니까 그럼 이제 대강 이제 감이 잡히시기 시작할 것 같고요. 16살 때 빈 미술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을 만큼 재능 자체는 뛰어났지만 그만두자마자 만나게 된 상태고 1909년에 그러니까 영화 첫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학교를 그만둔 상태고 그걸 엄마도 모르는 채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구스타프 클림트를 만나서 그 클림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친구 아까 나온 안톤이라는 그 친구들과 함께 신예술가 그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2년에 노렌바흐 간 얘기도 사실이고요. 거기 가가지고 그림 그리고 당시 있었던 그 성추행 사건, 아동과 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실제로 있었던 사건, 그리고 부금도 거의 같은 얘기라고 되어 있고요. 1913년에는 슐레는 클림트가 이끄는 오스트리아 예술가 동맹의 회원이 됐고 클림트의 후원들을 이제 받은 면이 그래서 슐레한테는 클림트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15년에 에디트랑 결혼한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고요. 1918년 2월 달에 클림트가 사망합니다. 사망을 하고 그때 이후로 클림트의 적자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걸 오스트리아의 이런 표현화 그림 미술계 이제 황제가 드디어 됐지만은 안타깝게 8개월 만에 사망을 하게 된 거죠. 10월 달에 사망을 하게 된 연도를 볼 수 있게 된 게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그 당시에 저는 흥미로운 게요. 전 정신분석하고 정신과 의사이다 보니까 도대체 왜 1910년에서 20년 사이 1900년 초반에 비엔나 도대체 어떤 곳인가라는 상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프로이트도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1895년에 프로이트가 첫 히스테리아 연구를 썼고 1900년에 꿈의 해석을 얘기하고 그때부터 1910년이 이제 처음 정신분석 학회를 만들면서 유럽 전체에 쫙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이 차이 굉장히 많이 나긴 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알았을까 뭐 이런 생각. 왜냐하면 프로이트가 굉장히 그림이라든지 역사, 조각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이런 그림 속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시기에 이제 비엔나에 있는 보통 문인들이나 예술인들이 그 카페에 많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우리 뭐 비엔나 커피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카페 비엔나 현상이라고 해요.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부분은 카페에 모이면 이야기를 나누거나 뭐 이렇게 소셜라이즈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되게 혼자이고 싶지만 타인과 함께 혼자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카페 비엔나에 많이 모여서 이것을 우리가 카페 비엔나 현상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여기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되게 영재적인 분위기의 사람들이어가지고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그 성향이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좋아했고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클림트도 되게 신비주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듯이 신의 영향보다는 어떤 다른 영향들 기괴하거나 좀 어떤 신의 죽음으로 인한 어떤 허무한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 도플갱어나 뭐 또 심리학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같이 나누었던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인체에 대한 어떤 그 병리학적인 연구도 많이 했고 또 정신병자라든지 또 신체 장애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곤 슐레의 그림에서 잠깐 보셨듯이 약간 그 고개사의 어떤 포즈 같은 그런 기괴한 포즈들이 그 전통적인 그림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포즈인데 그런 게 이제 좀 비단 어떤 고개사뿐만 아니라 어떤 심리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